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전날 밤 미국 기술주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1%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6% 오르며 3,200턱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85% 뛴 798로 코스닥 역시 800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10전 오른 1,388원에 장을 마쳤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6도. 오늘 날씨가 무척 맑은데 또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굉장히 강한 비가 또 내린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아주 덥거나 비가 아주 많이 내리거나 여름 극기 훈련 같죠? 그래도 밝게 힘내보죠.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10cm의 안아줘요. 첫 곡으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김태환님께서 오늘 같은 날 안아달라고 하면 와이프가 째려볼 것 같아요. 째려보겠죠. 아유 왜 이래 정말 이러겠죠. 예. 전정수님께서 소장님 지난주 UAE 두바이에서 잡 오퍼가 왔어요. 와 어박목으로 쌓은 경제 지식이 중동까지 소문이 난 걸까요? 소문 난 것 같은데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에도 어박목 들으면서 마음 달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전정수님 축하드려요. 제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두바이 이제 아랍어로 축하합니다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알프 마브루크래요. 마브루크. 알프는 1000번 축하해 이런 뜻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잘 될 거예요. 중동에 가셔서도 고릴라로 계속 들어주세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준비했어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 일주일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어디일까요? 음식점? 옷가게? 아닙니다. 의외로 안경점입니다. 한 주 새 매출이 57%나 뛰면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경은 주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사는 대상이 제한적인 소비재인데 어떻게 1등이 됐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번 살 때 금액이 크게 나가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안경 한 번 맞추려면 렌즈와 안경테까지 합쳐 보통 20만 원 이상 나가죠. 그런데 소비 쿠폰으로 구매하면 30만 원짜리 안경도 최소 반값에 살 수 있으니 체감 혜택이 외식을 할 때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안경은 언젠가는 꼭 새로 사야 하는 교체 주기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연말쯤 바꿔야지 내년쯤 새로 해야지 하고 미뤄둔 수요가 이번에 한꺼번에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안경점이 매출 증가율 1위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이 밖에 패션 의류, 음식점, 외국어 학원, 미용실도 매출이 20% 넘게 늘었는데요. 평소에는 금액이 부담돼서 선뜻 가지 못했던 미용실에서 파마, 외국어 학원 등록, 의류 구매도 비슷한 심리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으로 손님들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사장님들 반응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안경점 매출이 압도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경점 매출이 늘어난 건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이왕이면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고 다른 업종에도 골고루 혜택이 퍼져야 민생 회복 효과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소비 쿠폰은 단순 할인 혜택이 아니라 지역에서 돈을 한 바퀴 더 돌게 만드는 장치가 목적이니까요. 안경점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업종으로도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 주실 트렌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요즘 젊은 세대가 아주 푹 빠져 있는 트렌드, 바로 셀프 디깅 트렌드와 그 역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셀프 디깅이 무엇이냐 줄줄이 좀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20대 초반인 인턴 친구와 나눴던 대화로 네. 설명을 한번 대신 드려볼게요. 네. 그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좀 기니까 유익 있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MBTI는 ENTP고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 뮤트, 사주는 목 기운이 강하고 상위 15% 테토녀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까지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꽤나 긴 대답이 돌아왔더라고요. 좀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또 스스로 어떤 성격인지 탐구하는 이런 진단 컨텐츠가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요새는 SNS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에서도 이런 진단 결과가 대화 소재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셀프 디깅 역사와 최신 트렌드, 그리고 기업들은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분석해 볼까 합니다. 셀프 디깅 하면 뭔가 이렇게 알아서 혼자서 뭔가 이렇게 파낸다? 뭐 이런 건데 그대로 직역하면 맞아요.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는 걸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스스로를 셀프 깊이 파고드는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 이런 정체성을 탐구하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Z세대가 MBTI, 퍼스널 컬러, 뭐 사주, 테토 에겐 이런 진단 컨텐츠로 자신을 규정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쌓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안녕, 나는 ISTJ야. 꼼꼼한 애견남.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애니메이션 예. 같아. 그런 성격이구나. 나는 ENFP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네. 분위기가 풀리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오. 특히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셀프 디깅, 그러니까 자기 진단 열풍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프라인 만남이 줄면서 긴 대화보다는 SNS에서 간단한 단어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거든요. 요즘은 이게 오프라인까지 확장되면서 뭐 첫 만남 자리에서 이런 공식처럼 활용되는 대화가 뭐 간단한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MBTI 뭐예요? 물어보고 뭐 테토녀예요? 애견남이에요? 이거 물어보고 이런 게 이제 공식처럼 굳어졌을 정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이게 합니다. 뭔가 이 내일 오프닝에는 안녕하세요, ISFJ 어예진의 반가운 목돈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반드시 같은데. 듣겠습니다. 근데 이 셀프 디깅 열풍이 음. 낯설지만은 않아요. 뭔가 그쵸. 스스로를 이렇게 파헤친다는 거에서. 왜냐면 우리도 예전부터 이 혈액형 주제로 혈액형이 뭐야? 그러면 AB형, 이렇게 B형이야. B형 남자 이럴 정도로 그쵸. 성격이 어떤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트렌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후반 혈액형 유행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혈액형으로 성격 맞추기 이렇게 놀이도 하고 이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A형은 뭐 꼼꼼하고 뭐 소심하고 B형은 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혈액형별 연애법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였고 TV 예능에서도 혈액형 토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이런 필수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혈액형 진단 열풍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게 2010년대 후반 MBTI였죠. MBTI 맞아요. MBTI는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외향형은 E, 뭐 내향형은 I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기준을 구분을 해놓고 사람 네.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나누는 이런 방식인데요. 각종 예능을 통해서 MBTI가 소개되면서 검색량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뭐 INFP의 연애 스타일, 뭐 ESTJ와 궁합이 맞는 사람은 뭐 이런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어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어떤 디지털 사주 같은 이런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기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덕후질하는 거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그렇네요. 그 용어도 좋다. 자기 그렇게도 덕질. 맞아요. 네.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요즘에 이제 혈액형도 이제 같고 한 시절 같고 그쵸. MBTI도 조금 이제 약간 너무 평범해졌고 정말로 최신 유행하는 그 셀프 디깅 트렌드에는 뭐가 또 있어요? 네, 젊은 세대는 또 다른 진단 도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최근에 가장 관심이 모인 거는 테토에겐. 이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랑 아, 에스트로겐 이거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MBTI는 아까 16가지로 성격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네. 테토에겐은 뭐 크게 보면 두 개. 테토냐 에겐이냐. 이게 남자냐 여자냐를 다 합쳐도 네 가지.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이렇게 아하.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애견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서 따온 말인데 네. 성호르몬으로 자기 성향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어허. 좀 예를 들어보면은 네. 테토가 붙으면 좀 양기가 강한 이런 성격이 우와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테토남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체격이 크고 뭔가 언더아머 티셔츠를 입을 것 같고 뭐 이런 분들 쾌활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테토남. 네. 반대로 집에서 자기 생활을 즐기고 좀 섬세한 성격을 가진 남성은 좀 여성 호르몬스럽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애견남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반대로 여성 역시도 당차고 대범한 여성은 테토녀, 부드러운 성격의 조근조근한 말투를 가지고 있으면 애견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식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SNS 중심으로 테토 애견 테스트가 유행처럼 번져 나갔고요. 네. 30대 이상은 저도 사실 좀 생소했는데 20대 이하 세대에서는 MBTI급으로 그 인지도가 넓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거 약간 숙제처럼 해보긴 했거든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뭐 나오셨습니까? 애견력 64%의 꾸안꾸 애견녀래요. 저는 테토남 상위 13%. 테토남. 네. 이야. 좀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좀 수염도 거뭇거뭇하고 어.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은 편입니다. 뭔가 공감을 잘해서 애견남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테토남이시구나. 그렇습니다. 매력이 다양하죠. 근데 이렇게 진짜 대화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서로 뭐 다른 점이나 비슷한 점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대화가 술술 풀릴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근데 이 테토남 뭐 애견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유행하지 않았어요? 초식남, 그다음에 뭐 육식남 뭐 이런 맞아요. 거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는 뭐 집돌이 성향 그리고 뭐 이성에 큰 관심 없고 스스로 꾸미길 좋아하고 뭐 이런 남성을 초식남으로 불렀었던 때가 있었죠. 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애견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테토남이 육식남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테토 애견 이런 트렌드가 초식남 육식남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끈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연애 먹이사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예를 들면 애견녀는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섬세한 애견남에게 끌리고 애견남은 자기에게 부족한 추진력과 과감한 실행력을 지닌 테토녀에게 끌리고 테토녀는 뭐 테토남에게 끌리고 테토남은 또 마지막으로 여성성이 강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닌 애견녀에게 또 반대로 그 매력을 느끼는 이런 먹이사슬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연애 얘기가 사실 좀 재밌으니까 네네. 빠르게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너무도 유행이긴 하지만 네. 사실 뭐 과학적인 근거는 뭐 혈액형처럼 역시나 없습니다. 네. 실제 성호르몬 수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뭐 테스토스테론이 진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남성성과 여성성 뭐 이런 기존 고정관념이나 성 역할론을 너무 좀 긍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좀 재미로서 이런 대화의 수단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남성들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를 하면서 감정적이 되고 막 드라마를 보고 우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 전에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여성분들은 이혜정님도 보내주셨는데 나이 들면서 테토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보내주시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호르몬의 변화기 때문에 일부는 또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부장님도 드는데 조금 더 있으시면 이제 테토녀가 되실 수도. 저는 이미 뭐 약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테토녀를 많이 이 깎인 26% 36%가 원래 100%였는데 원래 100%였는데 지금 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엄마가 돼가지고 그런 게 있죠. 이게 테토 애견 외에도 자기 진단 콘텐츠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퍼스널 컬러. 전 이거 물어볼 때마다 너무 되게 민망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것도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죠. 자기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는 이제 퍼스널 컬러 트렌드죠. 네. 요새는 이제 자기 피부톤에 맞는 색상을 찾기 위해서 뭐 많게는 뭐 15만 원 이런 넘는 돈을 내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그 테스트가 굉장히 정교해졌고요. 네. 근데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흰색 옷이랑 흰색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얼굴만 남겨요 딱. 그리고 모든 몸을 가리고 수백 개의 색상을 막 대조를 해서 피부톤을 파악하는 식입니다. 크게는 뭐 웜톤과 쿨톤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또 웜톤은 뭐 봄과 가을로 나뉘고 쿨톤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고 뭐 명도랑 채도에 따라서 뭐 라이트, 브라이트, 뮤트, 비비드 제가 준비한 대본이긴 하지만 저도 몇 번을 읽어도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근데 제가 아까 인턴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척척 알아듣습니다. 뭐 선배는 뭐 브라이트에 뭐 어쩌고저쩌고 딱 보고 서로 알려주더라고요. 네. 우리 막내 작가님도
소장님 웜톤이세요? 쿨톤이세요?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얼굴이 누러면 뭐예요? 웜톤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요거를 이거 알아왔어요. 어떻게 가장 쉽게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 15만 원이 필요가 없나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어떤 게 우리 있습니까? 손목에 혈관 있잖아요. 손목 안쪽에. 근데 이 혈관 보이는 거에 네. 이게 푸른빛이 돌면 쿨톤이고 아 그래요? 초록빛이 돌면 웜톤일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밖에 제작진분들 다 지금 손목 보고 저도 계시죠? 보고 있는데 여러분. 파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게 보면서 이게 초록이요, 파랑이요 하면서 이게 헷갈린다. 대략 난감인 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매하거나 또 혼합이다 그러면 뉴트럴 톤 가능성이 뉴트럴 톤이 또 있군요. 또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나는 웜톤이구나.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재미로. 웜톤이셨던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랑 비슷하게 체형 진단도 있습니다. 체형. 네. 목 두께, 뭐 허리 두께, 머리통 두께를 여러 시체 부위를 재가지고 네. 자신의 체형을 파악하는 건데요. 아유, 그것도 자기랑 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건 또 뭐 어떤 뭐 목 두께랑 뭐가 비슷하면 스트레이트 타입이고 뭐 누구는 웨이브 타입, 누구는 내추럴 타입.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알면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뭔가 옷을 사거나 그렇죠. 옷을 입을 때 나에게 내 체형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팁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여성들 화장을 또 많이 하시고 네. 옷에도 관심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진단 또 되게 열심히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인데도 사주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주 강의 같은 것도 네. 진짜 인기가 요새 많고 되게 많아졌고 이런 뭐 나르시스트 테스트, 뭐 소시오패스 테스트, 뭐 이런 심리 테스트를 모아놓은 앱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뭐 물론 저도 젊지만 우리도 젊지만 젊은 세대들은 왜 이렇게 진단 콘텐츠에 열광을 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SNS랑 쇼폼 문화가 한몫했다고 보는데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소통의 기본이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굳어진 모습입니다. 여기 요새는 길게 글을 풀었으면은 뭐좀 비속어긴 하지만 뭐 장문충이다, 막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몇 분만 투자를 하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진단 콘텐츠에 자꾸 손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자기 소개할 때 MBTI 얘기하고 퍼스널 컬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맞아요. 그마저도 좀 귀찮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뭔가 이런 진단을 어떻게 중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맞아요. 이게 요새 젊은 세대가 너무 이게 몰입하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떤 모든 일이든 언제나 문제는 재미 이상으로 몰입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뭐 MBTI나 뭐 테토 에겐이나 이런 진단 콘텐츠는 대부분 좀 비과학적이고 네. 공신력이 없는 간이 테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반엄 효과라는 건데요. 네.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이거 내가 문제가 있나?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당신은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뭐 내면에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네. 테토 에겐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테토스러운 면도 있고 에겐스러운 면도 있는 건데 테스트에서 야 너는 소장님 에겐녀다 이러면은 나 진짜 에겐녀인가 봐. 에겐녀에 맞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테스트 결과에 함몰되고 네.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중독이 문제고 테스트에 중독이 되고 나면은 자아를 너무 단순화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이 셀프 디깅 트렌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뭐 퍼스널 컬러랄지 이런 체형 진단 테스트 이런 것도 결국에는 뷰티 사업, 그다음에 패션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한 패션 대기업에서는 이제 MBTI 유형별로 제품을 추천하는 이런 캠페인을 해서 네.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고 스타벅스에서도 MBTI별 음료 추천을 해서 지난해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한 패션 플랫폼에서는 또 트렌드를 재빠르게 따라가서 테토 에겐 테스트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했고요. 뷰티 기업에서도 퍼스널 컬러 기반의 메이크업 라인을 내놓고
뭐 AI로 이거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는 앱을 만들어서 젊은 고객을 공략하는 것이 공식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짧게 우리 디깅 트렌드 계속 될 걸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분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왜냐면 기술이 더 정교해질 거기 때문에요. AI가 요새 다 화두잖아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도 지금 AI 기반 퍼스널 컬러 앱 자동으로 체형을 진단해주는 앱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코너에서 우리 MBTI나 그런 셀프 디깅이 얘기가 너무 재미있으셨나 봐요. 김태환님께서 잘못하면 애견남 테스형이 될 수 있어요. 조심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박영진님께서는 퍼스널 컬러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관광 오시면 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거 관광 상품으로도 괜찮겠네요. 엄경미님께서 3박 4일 제주도 가족 여행 왔지만 오늘도 출석합니다. 이야, 여행 가서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카가 상식을 키워야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면서 듣는다네요. 야, 이 엄경미님 혹시 그 조카분한테 이 커피 쿠폰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조카분께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멋진 남자 중에 하나가 이제 뇌가 섹시한 남자라고 하잖아요. 뇌생남이라고 하죠. 상식을 키워서 잘난 체 하는 거 말고 그건 이런 거야. 그건 이렇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여자친구들이 좋아하죠.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39%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이 나라와의 무역 적자가 480억 달러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이 나라의 자랑인 명품 시계와 제약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와 기업들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영구 중립국이자 알프스 산맥과 명품 시계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이탈리아, 2번 포르투갈, 3번 스위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5540님께서 임현우 기자님은 MBTI랑 퍼스널 컬러 어떻게 돼요?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ISFP고요. ISFP. 네, 퍼스널 컬러는 제가 아까 나건웅 기자 설명을 듣고 팔뚝을 열심히 봤는데 우리 지금 광고 모르겠어요. 나갈 때 제가 봐드린다고 손목 이렇게 봤는데 네, 핏줄이 안 보여. 핏줄이 식별 없어. 불가입니다. 냉혈 인간이가 아닌가. 네, 근데 왠지 우리 막내 작가님 제가 생각하기엔 겨울 쿨톤 딥인 것 같아요. 딥은 또 뭐지? 되게 깊게 쿨톤이란 얘기인가? 네. 어렵습니다. 아, 예, 뭐 그렇다. 그러나 손목 혈관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3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 11월 4일 매일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고추장 대신 케첩, 한국 음식 설탕은 어디입니다. 그 시절 누가 고추장 대신 케첩을 더 많이 먹은 걸까 궁금해지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서구에 간편한 음식이 쏟아져 들어옴에 따라 젊은 층의 입맛이 점차 서구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해서 고추장과 된장 대신 마요네즈와 케첩이 더 환영받는 추세입니다. 걱정되는 건 식탁 위에 어른 반찬, 아이 반찬이 따로 마련되는 밥상의 분열 현상. 은혜국민학교 4학년 김진희 어린이는 어른들 반찬은 맵고 맛이 없다면서 계란 후라이와 케첩을 비벼 먹으면 맛있고 고추장은 매우니까 떡볶이 할 때나 조금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품 판매 신장률을 참고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의 시장 규모는 7년 사이 7배로 급성장했고 케첩 판매도 매년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익힌 입맛이 문화 사대주의를 낳을 우려도 있고 세대 간의 단절이 음식으로 더욱 극명해질 것도 염려됩니다. 35년 전 소스 시장 얘기군요. 네, 뭐 한 1990년대만 돼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가면 네. 소스만 따로 모은 진열대도 많이 갖춰졌고요. 뭐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 샐러드 이런 다양한 수입 소스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렀던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가면 더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게 또 핫도그나 뭐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같은 이런 외국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질수록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소스도 자연스럽게 좀 국제화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신 기사에서는 뭐 외국 소스에 입맛이 길들여지는 문화사대주의 뭐 이런 걸 걱정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K푸드 열풍 덕분인데요. 한국 식품기업이 만든 소스의 해외 수출이 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 소스의 한국 진출, 또 한국 소스의 외국 진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케찹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일까요?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한 1930년대 후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해서 판매했는데요. 신문에 뭐 모든 요리에 쳐서 맛있게 잡수세요 이런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 기업이 정식으로 제조 판매한 케첩은 1971년에 오뚜기가 최초인데요. 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식품회사인 카고메와 기술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 1980년대가 되면 롯데나 샘표도 케첩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오뚜기 점유율이 현재도 뭐 80% 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이 해외에서는 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 미국의 하인즈 케찹 있잖아요. 네. 그게 주로 이제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또 한국에서는 점유율이 의외로 좀 낮더라고요. 네, 이게 하인즈 케찹이 1876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외국에선 케찹의 대명사로 통하죠. 뭐 미국과 유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의 1위 업체입니다. 이 하인즈도 1985년에 서울식품과 합작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적은 있는데 크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국법인 통해서 영업은 하고 있지만 이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토종 브랜드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요네즈는 어때요? 마요네즈도 오뚜기가 1호 기록인데요. 1972년에 이 회사 기술로 자체 개발을 했고 뭐 점유율도 뭐 마찬가지로 높은 상황입니다. 뭐 케찹이나 마요네즈도 이제는 이제 수입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소스 시장도 정말 많이 발전했죠. 네, 이 케찹과 마요네즈에 이어서 1980년대에는 이 돈가스 소스, 또 불고기 양념 소스 이런 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외식업이 발달하면서 업소용 B2B 제품이 성장을 했고요. 이게 가정용 B2C 제품 출시로 이어진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웰빙과 다이어트 키워드가 뜨면서 이 제품이 세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과일과 야채를 더 많이 넣은 케찹이랄지 뭐 칼로리를 낮춘 마요네즈 이런 거 많이 이제 맞아요. 보셨죠. 또 이 샐러드에 넣는 드레싱 시장도 발전했는데요. 네. 상온에 보관하는 거 말고 이제 냉장 유통을 하는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고급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양념이라는 통칭을 하기는 하는데 소스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재료는 사실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장을 기본으로 해서 네. 뭐 무슨 장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뭐 양념간, 간장, 쌈장, 뭐 그다음에 초장.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식문화가 굉장히 다채로워지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소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네. 요즘엔 또 어떤 소스가 인기예요? 뭐 예전에는 이제 케찹이나 마요네즈처럼 음식에 뿌려 먹고 찍어 먹고 이게 테이블 소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지가 꽤 됐고 최근에는 요리용 소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례로 샘표를 한번 보면 원래는 네. 뭐 간장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최근에는 해외 요리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뭐 스파게티나 팟타이부터 동파육, 마파두부, 마라샹궈 같은 것까지 이 소스를 가정용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연간 3조 원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시장의 특징은 B2B가 8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이 팽창을 했고 또 인건비 상승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매일 양념 따로 안 만들고도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게 이렇게 완성된 그 업체별 전용 소스를 납품받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또 고물가에 외식 대신에 이제 집에서 밥 먹는 집밥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 이 소스 하나만 잘 사둬도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 맛있어지는 그런 만능 요리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계란밥에 넣는 전용 간장 말고도 요즘에는 뭐 명란 맛이 나는 간장 그 뭐라 그러지 페이스트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B2C 시장은 어때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몇 년째 이어지는 먹방이나 집밥 트렌드 인기 힘입어서 네. B2C 쪽도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쌍끌이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소스가 식품업계 격전지로 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입 장벽은 높다고 합니다. 이제 R&D 노하우가 필요하고 공장 초기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경쟁 구도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기업 계열의 종합식품 회사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소스에 특화를 한 중소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소스류가 최근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소스는 이 식품 시장에서 뭔가 주연이라기보다는 네. 조연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주연급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뭐 근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관세청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소스 품목 수출이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19% 급증했습니다. 상반기에 라면 수출이 7억 달러 넘긴 거에 비하면 뭐 절대적인 규모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다만 소스의 경우는 성장세가 또 가파르고 확장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K푸드 대표 주자라고 하면 뭐 불닭 같은 라면이랄지 네. 뭐 초코파이 같은 과자, 또 비비고 만두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소스도 차세대 수출 역군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 식품업체들이 기대를 좀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 뭐 굴소스도 그렇고 뭐 핫소스, 머스터드 소스 이런 게 좀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한국 소스가 뭔가 세계 시장에 좀 침투를 할 수 있으면 한국 음식 전체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 이제 외국인들의 입맛을 근본부터 길들일 수 있다. 이게 좀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나 뭐 불닭 같은 그런 한국의 매운맛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뭔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요즘에 K소스 성장 주도하는 게 이제 말씀대로 매운맛이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 소스인데요. 네.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스만 떼서 따로 파는 겁니다. 이 용기에 담아서도 팔고 또 뜯어서 쓰는 스틱형으로도 나오는데 이 삼양식품의 소스 매출은 매년 30%씩 늘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이 불닭 소스 수출이 1년 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올해 봄에는 미국의 코첼라라는 음악 축제 파트너사로 참여해서 홍보를 했는데 캠페인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라면 맛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불닭 소스를 뭐 치킨에도 넣어먹고 타코나 브리토에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김치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후추 같은 이런 시즈닝 개념으로 이제 네. 다가가가지고 해외 수출을 했다가 일본의 그 시치미를 제치고 네. 대박이 난 아이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 어떤 매운맛에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고추장 수출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장류도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수출 물량이 꾸준히 있기는 했지만 요즘에 이제 현지인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좀 큰 변화인데요. 떡볶이가 뜨면서 고추장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미국에서 유통이 되는 아시아 소스라고 하면 중국의 이금기굴 소스, 또 일본의 기꼬만 간장 이런 게 이제 전통 강자인데 네. 고추장도 꽤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미국인 친구가 제가 네. 김치를 이제 방에서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작게 한 조각 이렇게 줬다가 네. 막 코에서 불이 나오는 것 난리 같다 나죠. 이러면 네.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미국인들 중에 이제 인터넷을 보고 김치를 담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겉절이처럼 네. 그러니까 유산균이 많다고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서의 어떤 매운맛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외식 기업들의 해외 매장이 중국에 가장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에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 치킨이나 분식 같은 이런 외식 프랜차이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조한 전용 소스 수출도 덩달아 증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이 한국식 메뉴 시도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이 하인즈가 고추장 로제 파스타 소스를 출시한 적도 있고 쉐이크쉑은 한식에서 영감을 얻은 그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를 미국 매장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고추장 양념으로 치킨을 코팅한 건데요. 네. 한국 매장에서 파는 한정판이었는데 미국인들도 반응이 좋아서 이제 현지에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작년에 이제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네. 이게 한국의 장이 밥이나 김치와 함께 그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다. 그리고 집집마다 담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고추장이나 이제 매운맛을 느껴보지 많은 외국인들도 여전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K컬처 열풍 불었을 때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외국에서 한국 뭐 장류 뭐 이런 소스 하려면 한인 슈퍼 아니면 뭐 중국 슈퍼 이런 데를 가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뭐 그 동네 마트 체인만 가도 있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청정원 고추장을 만드는 대상 사례를 보면은요, 2년 전부터 소스를 글로벌 전략 상품으로 지정해서 밀고 있는데요. 고추장을 수출하는 나라의 수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경쟁사인 CJ제일제당을 보면 1년 동안 비비고 고추장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매출이 꽤 좋다고 하는데 이 지난달부터 그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 아시죠? 네. 이제 여기에 비비고 전용 매대가 깔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팔지 않았던 K푸드를 돈키호테에 먼저 선보여서 좀 젊은 층들의 반응을 살피는 테스트베드 역할로 삼는다는 건데 여기서도 뭐 매출이 받쳐줄 것 같으니까 좀 공간을 내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해외에는 이 소스 하나로 대기업이 된 그 유명한 식품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뭐 앞서 언급이 됐지만 굴소스 하면 떠오르는 이금기, 이제 홍콩 기업인데요. 네. 한국에도 1990년대에 진출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빨강색의 예. 금색 글씨로 이렇게 맞습니다. 반원 그려져 있는. 네. 이 회사가 1888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창업자가 이금상이라는 중국 요리사입니다. 네. 실수로 굴 요리를 불에 너무 오랫동안 졸였다가 이 맛을 보고 이거다 해서 이제 상품화를 한 겁니다. 비상장사여서 실적이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연매출이 14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굴소스 말고도 뭐 두반장이나 마파 소스, 탕수육 소스 이렇게 중식당에서 많이 쓰는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소스라는 단일 메뉴에 집중을 하는 게 이 이금기의 특징인데 이걸로 이만한 매출 올린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 미국에서도 왜 간장, 뭐 소이 소스 하면 기코만 이게 대명사로 좀 통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1917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려서 간장으로 세계 시장을 휩쓴 사례입니다. 이 연매출은 6조 원대에 이르는데요. 생산 제품 대부분이 해외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매출의 비중이 70%를 넘습니다. 이 기꼬망은 일본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표식품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고요. 이제 연매출은 4천억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증시 규모 자체가 다른 점도 좀 감안은 해서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샘표도 사실은 업력이 만만치가 않은 회사인데 좀 글로벌 확장에서 뒤처졌던 차이가 오랫동안 누적된 거 아니겠느냐 좀 이런 평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해외 공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네, 이제 국내 식품업체들이 최근에 K푸드 열풍을 타고 많이 떴습니다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이 대부분 좀 정체 상태였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박하고 좀 성장성이 잘 안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이 소스를 활용해서도 이금기나 기꼬망에 버금가는 어떤 글로벌 강자들을 좀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보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남님께서 그 MSG 수출하면 대박 날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소스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는데 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소스 식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해외로도 또 우리 K 소스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3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나라로 영구 중립국인데다가 알프스 산맥과 명품 시계의 생산지로 유명한 이 나라는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요. 3번 스위스였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4057님 그리고 5040님. 5040님은요. 저는 혈관이 도대체 무슨 색인지 감이 안 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감이 안 오면 뉴트럴 톤이에요. 네, 이렇게 두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아까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린 엄경미님께서는 쿠폰 보내주셔서 지나가는 길에 카페 들러서 커피 한 잔씩 쐈다고 조카분이 깍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네요. 조카분 자주 들어주세요. 네. 지금 8540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용접 일을 하고 계신데요. 뜨거운 열기와 땀범벅으로 힘이 드네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 8540님이 열기와 싸워주신 덕분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굉장히 튼튼한 물건이나 아니면 장소에서 지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 제가 가질게요. 힘내시고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2705님 문자까지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까요? 휴가라서 본방 사수 중이에요. 제 방으로라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휴가에 이렇게 어해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를 봐주시고 그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2705님께도 휴가 더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곡은요. 로버타 플락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이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